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과학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윈의 진화론에서 볼 수 있는 과학과 인간 사회 사이의 관계 중 하나는 사람이 사는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어떤 그 외양이라든지 과학의 규모라든지 연구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과학의 내용에까지 다윈의 그 진화의 메커니즘을 다윈이 찾아내는데 그 당시에 영국 빅토리아 사회가 영향을 준 것처럼 그렇게 과학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사회 다윈주의라고 불렀던 그러한 그 어떤 이론들인데요. 다윈의 진화론이 종들 사이의 경쟁, 개체들 사이의 경쟁을 강조를 하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도 사람들 사이의 경쟁,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사람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개체들 사이의 생존 경쟁이 종의 진화를 낳듯이 개인들 사이의 경쟁,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다 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회 다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회 다인주의는 특히 그 당시에 강한 국가들, 국가 안에서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이 굉장히 많은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호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것 봐라, 경쟁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경쟁을 해서 이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고 자연이 낳은 승자들이다. 그 허버트 스펜서의 적자 생존과 같은 개념이 이제 이런 진화론의 어떤 정당화를 안고서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진화론의 응용이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은 자연에 대해서 적용이 됐던 것이거든요. 자연에 대해서 적용이 됐고,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종이 경쟁을 하다가 어떤 한 종이 살아남고 다른 종이 멸종했다가 하더라도 그 한 살아남은 종이 다른 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무슨 우월하기 때문에 살아남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진화론에 의하면은. 그래서 공룡이 멸종을 했는데, 공룡이 멸종하기 전에는 공룡이 지구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포유류가 더 낮기 때문에 멸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선가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차가워져서 체온 조절이 힘들었던 파충류들이 멸종을 하고 몸에 털이 많았고 체온 조절이 용이했던 포유류, 설치류, 쥐 같은 굉장히 작은 존재들이 살아남았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서의 진화는 인간 사회에서의 진보와는 사실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 자연에서의 진화의 개념들,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진화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든지 승자 독식이라든지 적자 생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도는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바로 유도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적용되는 다윈의 진화론을 바로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고 그러는 그런 시도는 위험하고 또 많은 오류를 지닌 그런 시도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 사회는
자연의 진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아무 관련이 없다. 사람이 문화라는 것을 한번 만든 뒤에는 그런 뒤에는 사람은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이지 어떤 자연적인 어떤 동물적인 그런 요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입니다. 사실 인간도 진화한 존재이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성도 진화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단일한 인간 본성이 존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현이 되고 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간 본성 중에 어떤 부분은 사람이 다른 동물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얻어진 그런 것일 수가 있고요. 다윈은 이 문제를 이제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면서 굉장히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다윈이 제시한 것은 그 사람이 다른 동물과 정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협동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타인에 대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협동하는 본능,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타인을 위해서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굉장히 강한 이타심 이런 것들은 사람이 협력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던 존재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라는 것이 이제 다윈의 진화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몇백만 년의 인간의 진화의 결과라면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본능을 무시하고 혹은 그것에 역행해서 그저 경쟁만을 강조하는, 그저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경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동물이고 그 경쟁을 이렇게 고무하고 부추기는 그러한 사회는 인간의 본성에 일정 정도 역행하는 그런 사회이고 오래 지속되기는 힘든, 경쟁만을 강조해서는 그런 사회가 오래 지속되기는 힘든 사회이다 하는 결론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이 바람직한 그런 형태인가라는 그 인문학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통찰이 사람의 진화 혹은 그 진화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그 물리학자는 자신의 그 예술가 친구와의 어떤 대화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내게 예술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는 가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말을 하곤 한다. 예를 들어 그는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며 이 꽃을 보게나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하고 말한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그는 예술가인 나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 수 있지만 과학자인 자네는 꽃을 분해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럴 때는 그가 좀 모자라 보인다. 나는 꽃 속의 세포들을 상상할 수 있는데 그 세포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다. 크기가 1cm 정도 되는 곳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차원의 세계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세포가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은
수많은 새롭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갖게 하는데 이러한 지식과 질문은 꽃에 대한 흥미와 신비스러움 그리고 경이로움을 더했으면 더했지 절대로 덜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저는 이제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어떤 바람직한 대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선입견, 굉장히 다른 종류의 선입견 혹은 함정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극단적인 형태의 상대주의입니다. 과학도 그냥 하나의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처럼 한 가지 믿음에 불과한 거다. 믿음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더 괜찮은가 이런 거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극단적인 상대주의입니다. 이걸 피해야 됩니다. 과학이 자연에 대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은 더 설득력 있고, 더 설명력 있고, 더 합리적이고 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하려고 그러는 것이 과학에서의 노력이고 과학자들의 활동이자 그 결과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극단으로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과학이 얘기하는 건 다 맞다. 과학이 얘기하는 거는 다 옳다. 다 진리다. 과학은 자연에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만을 얘기한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피해야 됩니다. 과학은 어떤 의미로는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입니다.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고 사실을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인간의 활동이고 사회적인 그런 활동입니다. 이 둘을 모두 피해서 과학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을 할 때 과학과 인문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훌륭한 겹창으로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더 넓혀주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강의의 맨 처음에서 과학과 인문, 예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독립된 창들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겹창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에 대한 극단적인 상대주의, 과학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맹신, 이 두 가지 함정을 피해서 우리가 과학을 인식할 때 과학과 인문 예술은 세계를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겹창으로서 충분히 아주 잘 기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 강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되게 호스락짓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보통은 사회와 과학을 많이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과학이 좀 생활 속에 있고 인간의 활동과 같이 연관돼 있고 사회 속에 과학이 있다고 그 패러다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인상 깊었어요. 제가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인문학과의 접점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과학과 예술은 새의 두 날개와 같다.